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박정숙, 올해 68이 되었습니다. 지금은 경기도 외곽의 한적한 동네에서 조용히 노후를 보내고 있습니다. 남편은 몇 해 전 먼저 하늘로 떠나보냈고, 하나 있는 아들은 결혼해서 서울에 살고 있습니다. 혼자 지내는 시간이 길어지다 보니 적적하기도 하고, 아직은 몸이 건강해서 무슨 일이라도 해야겠다 싶더군요. 그래서 동네에 있는 작은 문화센터에서 행정보조로 일주일에 사나흘 정도 소일거리를 하고 있습니다. 주로 컴퓨터로 문서를 정리하고 오시는 분들 안내하는 일인데, 이 나이에 저를 써주는 것만으로도 고맙고 사람들하고 꼬박꼬박 얼굴 보고 이야기 나누는 게 삶의 활력이 되어서 즐겁게 다니고 있었지요. 그곳에서 그 아이를 만났습니다. 30 중반쯤 되었을까요? 이름은 민서 씨. 김민서 씨라고 저보다 30살은 어린 젊은 사람이었죠. 민서 씨는 그곳에서 정규직으로 일하는 직원이었습니다. 참 반듯하고 예쁜 사람이었어요. 말수가 많은 편은 아니었지만 언제나 조용히 웃는 얼굴로 사람을 대했죠. 어른인 제게도 어찌나 깍듯하고 다정한지 제가 무거운 거라도 들려고 하면 어디선가 달려와서 어머니, 제가 할게요. 그런 건 저희 시키세요. 하고는 씩씩하게 빼앗아 들곤 했습니다. 제가 아들 하나만 키워서 그런지 꼭 딸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유난히 마음이 갔습니다. 그런데 민서 씨는 늘 웃고는 있었지만 그늘이 있다고 해야 할까요? 그 나이대 아가씨들에게 있는 발랄함이나 화사함보다는 어딘가 아주 깊은 곳에 슬픔을 감추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종종 있었습니다. 가끔 제가 쉬는 시간에 믹스커피라도 한 잔 타주면 창밖을 보면서 커피를 마시는데 그 뒷모습이 참 뭐라 말할 수 없이 쓸쓸해 보였어요. 저는 그저 고단한 직장 생활에 지쳐서 그런가 보다 아니면 시집살이라도 하는 건가 혼자 이런저런 짐작만 할 뿐이었습니다. 그래도 민서 씨는 늘 성실했습니다. 맡은 일은 야무지게 해냈고 같이 일하는 동료들과도 별다른 마찰 없이 잘 지냈습니다. 센터에 다니시는 어르신들도 다들 민서 씨를 참 좋아했죠. 그러다 반가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민서 씨가 결혼한 지 한 2년쯤 되었다고 들었는데 그렇게 기다리던 아이가 생겼다는 겁니다. 입덧 때문에 힘든지 얼굴이 조금 상하기는 했지만 그래도 볼록해질 배를 생각하는지 그전까지 보지 못했던 환한 웃음을 보이더군요. 저도 제 일처럼 기뻐서 아이고 민서 씨 너무너무 축하해. 몸조리 잘해야 해. 이제부터는 무거운 거 절대 들지 말고. 어머니, 고맙습니다. 저도 얼떨떨하네요. 그렇게 다 같이 축하해주고 이제 곧 엄마가 될 민서 씨를 보며 저까지 덩달아 행복해지던 참이었습니다. 그 평화가 깨지기 시작한 건 그로부터 한 달쯤 지났을까요? 어느 날부터 민서 씨의 안색이 눈에 띄게 나빠졌습니다. 입덧이 심해져서 그런가 싶었는데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닌 것 같았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려서 금방이라도 쓰러질 사람처럼 위태로워 보였습니다. 말수도 부쩍 줄었고 가끔 컴퓨터 화면을 보다가도 저도 모르게 눈물을 뚝 하고 떨어뜨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혹시 아이에게 무슨 문제라도 생긴 걸까? 아니면 남편하고 다툼이라도 한 걸까? 차마 대놓고 물어볼 수는 없어서 그저 따뜻한 물이라도 한 잔 가져다 주며 곁을 맴돌 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민서 씨의 남편이라는 사람이 사무실로 찾아왔더군요. 저는 민서 씨가 결혼 사진을 따로 두지 않아서 남편 얼굴은 그날 처음 보았습니다. 훤칠하고 번듯하게 생긴
어디 내놔도 빠지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남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남자의 표정이 정말이지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서는데 그 사람 주변 공기까지 싹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민서 씨를 보러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센터장님 방으로 곧장 들어가더군요. 무슨 이야기가 오갔는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센터장님 방에서 나온 민서 씨 남편의 얼굴은 분노와 뭐랄까 경멸 같은 것이 뒤섞인 아주 험악한 표정이었습니다. 그는 민서 씨 쪽은 쳐다보지도 않고 사무실 문을 쾅 소리가 나게 닫고 나가버렸습니다. 그날 사무실은 하루 종일 뒤숭숭했습니다. 다들 무슨 일이냐고 수군거렸지만 민서 씨는 그저 고개만 푹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어깨가 파르르 떨리는 것만 보일 뿐이었죠. 저는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퇴근 무렵 민서 씨를 붙잡고 비상계단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아무도 없는 조용한 곳에서 그 아이의 등을 쓸어주며 조용히 물었습니다. 민서 씨, 대체 무슨 일이야? 남편하고 싸운 거야? 아니면 혹시 아이가? 제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민서 씨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숨도 못 쉬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꾹꾹 눌러 참았던 모든 것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어찌나 서럽게 우는지 제 마음까지 갈갈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아이처럼 목 놓아 울던 민서 씨가 겨우 울음을 그치고 저를 올려다보며 말했습니다. 그 목소리가 지금도 잊히지 않습니다. 어머니, 어떡해요? 이제 어떡하면 좋아요? 다 제 잘못이에요. 제가 다 망쳤어요. 저는 그때까지도 몰랐습니다. 그 아이가 어깨에 짊어지고 있던 비밀이 얼마나 끔찍하고 무거운 것이었는지, 그리고 그 비밀을 알게 된 남편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잔인한 방식으로 민서 씨의 삶을 통째로 무너뜨리려 하고 있는지, 그것은 제가 상상할 수 있는 그 어떤 부부 싸움이나 고부 갈등과는 차원이 다른 이야기였습니다. 그날 비상계단에서 숨이 넘어갈 듯 울던 민서 씨는 끝내 제게 모든 것을 털어놓지 못했습니다. 아니, 털어놓을 수가 없었겠지요. 그저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나중에 라는 말만 되풀이하며 퉁퉁 부은 눈으로 저를 피해 도망치듯 퇴근해버렸습니다. 그 아이의 작은 어깨가 그날따라 어찌나 위태로워 보이던지 집에 돌아와서도 밥이 넘어가지가 않았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기에 저렇게 반듯한 남편이 뭐가 불만이라서.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그저 젊은 부부의 흔한 다툼이겠거니 임신한 아내를 남편이 속상하게 한 모양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제가 상상할 수 있는 가장 나쁜 일이라곤 고작 남편의 외도 같은 그런 것들이었지요. 하지만 다음 날 제가 알게 된 이야기는 그런 상투적인 불행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지옥 같은 이야기였습니다. 사무실 공기는 어제보다 더 싸늘하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센터장님은 아침부터 얼굴이 굳어 있었고 다른 직원들은 민서 씨의 빈자리를 힐끔거리면서 자기들끼리 모여 뭐라고 수군거렸습니다. 제가 커피를 타러 탕비실에 들어가자 같이 일하던 동료인 오 선생이 저를 급히 붙잡더군요. 그녀는 50대 후반이었는데 이 동네 소식은 모르는 게 없는 사람이었죠. 어머니, 어제 민서 씨 남편 왔던 거 봤죠? 맞지. 센터장님하고 한참 얘기하던데. 무슨 일인데 그래? 오 선생은 뭐가 그렇게 충격적인지 목소리를 바싹 낮추고는 제 팔을 끌어당겼습니다. 세상에. 그런 일이. 글쎄 민서 씨가 사기 결혼을 했대요. 저는 그 말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사기 결혼. 그게 무슨 소리야? 돈이라도 떼먹었대. 아니요, 그런 게 아니라. 와, 나는 말하면서도 소름이 돋네. 민서 씨, 친정 어머니가 글쎄 사람을 죽였대요. 쿵 하고 심장이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누굴 죽여? 오 선생,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글쎄 민서 씨 아버지를. 그러니까 자기 남편을. 세상에. 정말이야? 민서 씨 남편이 어제 센터장님한테 다 얘기했대요. 결혼하고 나서 우연히 친척을 통해 알게 됐는데 장모님이 감옥살이까지 하고 나온 살인자였다고. 그걸 민서 씨랑 민서 씨 남동생이랑 싹 다 숨겼다고요.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어제 민서 씨가 그렇게 서럽게 울던 이유가 그 아이가 짊어지고 있던 그늘의 정체가 바로 이것이었구나. 차마 제 입으로는 물어볼 수도 짐작조차 할 수도 없었던 한 가족의 끔찍한 비극이었습니다. 오 선생은 뭐가 그리 신이 났는지 아니면 정말 충격을 받은 건지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그 남편 말로는 자기 집안은 평생 법 없이도 살 사람들인데 그런 끔찍한 일을 숨긴 건 도저히 용서가 안 된대요. 알았으면 절대 결혼 안 시켰을 거라고. 집안 어른들도 다 뒤집어지셨다고. 어휴.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가족끼리. 무서워라. 저는 아무 대꾸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민서 씨보다 그 이야기를 아무렇지 않게 옮기는 오 선생과 그걸 기어이 직장에까지 와서 떠벌린 민서 씨의 남편이라는 사람이 더 무섭게 느껴졌습니다. 그날 오후 민서 씨는 병가를 냈는지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사무실에서는 민서 씨에 대한 끔찍한 말들이 공공연하게 떠돌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 남자가 센터장님에게만 말한 게 아니었습니다. 친하게 지내던 다른 남자 직원에게도 내가 이런 일을 당했다는 식으로 전부 다 털어놓고 갔던 겁니다. 어쩐지 애가 좀 그늘이 있더라니. 그럼 뱃속의 애는 아이고 어떡해. 솔직히 나라면 소름 끼쳐서 같이 못 살 것 같아. 그걸 숨긴 건 진짜 잘못한 거 아니에요. 남편 입장에선 배신감 들만하지. 사람들은 민서 씨가 겪었을 고통이나 그녀가 왜 그 비밀을 말할 수 없었는지에 대해서는 아무도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저 가족 중에 살인자가 있다는 그 자극적인 사실 하나에만 매달려 자신들의 평범한 삶을 기준으로 민서 씨를 멋대로 재단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수군거림 속에서 차마 민서 씨 편을 들지 못했습니다. 무슨 사정이 있었는지 우리가 어떻게 아느냐고 한마디 하고 싶었지만 그들의 호기심 어린 눈빛이 두려웠습니다. 이 나이 먹은 저조차도 그렇게 비겁했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더 지났습니다. 민서 씨는 계속 사무실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 선생이 또다시 제게 다가왔습니다. 이번에는 표정이 더 심각했습니다. 어머니, 큰일 났어요. 민서 씨, 유산했대요. 저는 들고 있던 종이컵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유산이라니? 그게 정말이야? 남편하고 그 일로 매일 싸웠나 봐요. 남편이 이혼하자고 뱃속의 애도 못 믿겠다고 그런 소리까지 했다나 봐요.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서 결국 말문이 막혔습니다. 세상에. 어떻게 그런 악담을. 자기 아내에게, 자기 아이를 뵌 사람에게. 그 남자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단순히 사기 결혼에 분노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분노를 표출하기 위해 가장 잔인한 방법을 선택한 겁니다. 아내의 가장 깊은 상처를 칼로 후벼 파고 그 피를 만천하에 뿌려대며 자신의 배신감을 정당화하고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자신의 아이까지 죽음으로 내몬 겁니다. 저는 그날 집에 돌아와 남편 영정 사진을 붙들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먼저 간 남편에게 하소연이라도 하고 싶었습니다. 여보, 세상이 어쩌면 이래요. 어떻게 사람이 사람에게 이토록 잔인할 수가 있어요. 그 어린 것이 얼마나 아팠을까. 얼마나 무서웠을까. 민서 씨는 그 후로 2주간의 긴 병가를 냈습니다. 사무실 사람들은 며칠 더 그 이야기를 하다가 언제 그랬냐는 듯 새로운 점심 메뉴와 주말에 본 드라마 이야기로 다시 시끄러워졌습니다. 민서 씨의 자리는 그렇게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먼지 쌓인 공간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병가가 끝나갈 무렵 저는 민서 씨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무슨 말을 써야 할지 몰라 수십 번을 썼다 지웠다 했습니다. 민서 씨, 몸은 좀 괜찮아요? 밥은 잘 챙겨 먹고 있어요. 그렇게밖에 보낼 수가 없었습니다. 힘내라는 말도 괜찮냐는 말도 차마 할 수가 없었습니다.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센터장님은 사무실 직원들을 모아놓고 짧게 공지했습니다. 김민서 씨, 오늘부로 면직 처리됐습니다. 개인 사정으로 그만두게 됐으니 다들 그렇게 알고 업무 인수인계 준비하세요. 그렇게 민서 씨는 떠났습니다. 자신을 둘러싼 그 끔찍한 소문과 동료들의 차가운 시선 속에서 아이를 잃은 고통을 채 추스르지도 못한 채 자신의 일터에서조차 도망치듯 사라져야 했습니다. 이혼은 일사천리로 진행되었다고 들었습니다. 그 남자는 민서 씨에게 단 한 푼의 위자료도 줄 수 없다고 버텼답니다. 오히려 자기가 사기를 당했으니 정신적 피해 보상을 받아야 한다고 했다더군요. 지친 민서 씨는 모든 걸 포기하고 그냥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어주었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모든 것이 끝난 줄 알았습니다. 그 아이의 비극이 그렇게라도 마무리가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 남자의 복수는, 아니, 그것은 복수라고 부를 수도 없는 일방적인 파괴였습니다. 그것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오 선생이 휴대폰을 들고 사색이 되어 제게 달려왔습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가십거리를 옮기는 흥분된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정말로 겁에 질린 목소리였습니다. 어머니, 이거 좀 보세요. 민서 씨 남편이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아요. 이걸 우리 홈페이지 게시판에 올렸어요. 오 선생이 보여준 휴대폰 화면에는 어느 익명의 인터넷 게시판에 올라온 오래된 글이 캡처되어 있었습니다. 제목은 저는 살인자의 딸입니다. 심장이 다시 한번 멎는 것 같았습니다. 그것은 아주 오래전에 민서 씨가 자신의 고통을 토로하기 위해 인터넷에 올렸던 글이었습니다. 그 남편이 이혼한 전 아내의 그 피눈물 나는 글을 어떻게 찾아내서 그걸 직장 동료들이 다 보는 게시판에 이것이 진실이라며 뿌린 것이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그 글을 읽어내려갔습니다. 거기에는 민서 씨가 왜 그토록 그늘이 졌는지, 왜 그 비밀을 말할 수 없었는지가 절절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그녀의 아버지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매일같이 술에 취해 어린 민서 씨와 남동생을 때리고 어머니를 죽기 직전까지 폭행했다고 했습니다. 칼을 들고 쫓아오기도 하고 끓는 물을 부으려고도 하고 하루하루가 지옥 그 자체였다고 했습니다. 사건이 터진 그날도 아버지가 술에 취해 어머니의 머리채를 잡고 마당으로 끌고 나가 둔기로 내려치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걸 본 어머니가 이대로는 다 죽겠다 싶어서 옆에 있던 무언가를 들어 아버지를 내리쳤다고 했습니다.
정당방위. 그렇게라도 인정받길 바랐지만 세상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어머니는 감옥에 가셨고 어린 민서 씨와 남동생은 친척 집을 전전하며 살인자의 자식이라는 손가락질을 받으며 서로를 의지해 겨우겨우 살아남았다고 했습니다. 저는 평생 행복해지면 안 되는 걸까요?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는데 이 사실을 알면 그 사람이 저를 떠날까봐 무서워요. 저는 그냥 남들처럼 평범하게 살고 싶을 뿐인데 그게 저한테는 허락되지 않는 꿈인가요? 그것은 민서 씨의 절규였습니다. 그 남자는 그 절규를 자신의 사기 결혼을 입증하는 증거물로 사용한 것이었습니다. 그녀가 당한 폭력과 상처를 다시 한번 공공연하게 전시하고 이런 집안이니 내가 이혼하는 게 당연하다고 세상에 외치고 있었던 겁니다. 게시판에 그 끔찍한 글의 캡처가 올라왔을 때 순간 시간이 멈췄습니다. 점심 메뉴를 묻고 주말 안부를 나누던 사람들은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아무도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무겁고 잔인하고 비겁한 침묵이었습니다. 몇 시간쯤 지났을까요? 센터장님이 조용히 그 글을 삭제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우리 모두는 그 아이의 가장 깊은 상처를, 가장 내밀한 절규를 훔쳐보고 만 뒤였습니다. 평소 그렇게 말이 많던 오 선생조차 그날은 저와 눈도 마주치지 못했습니다. 그저 퇴근길에 제게 한마디 하더군요. 어머니, 이건 너무하네요. 아무리 그래도 이건 사람이 할 짓이. 그렇습니다. 그것은 사람이 할 짓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속았다는 분노에 눈이 먼 그 남자는 그저 아내와 이혼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 아이의 영혼을, 그 아이가 앞으로 살아갈 모든 시간을 공개적으로 처형하고 파괴하기로 마음먹은 것이었습니다. 그는 세상 사람들에게, 특히 민서 씨가 발 딛고 있던 직장 사람들에게 자신의 이혼이 얼마나 정당한지, 자신이 얼마나 끔찍한 일을 당한 피해자인지를 증명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 증명의 방식이 한 여자의 어린 시절 지옥을 만천하에 까발리는 것이었을지라도 그에게는 그게 중요했던 겁니다. 저는 부끄러웠습니다. 이 나이를 먹도록 살아온 어른이라는 게 너무나도 부끄러웠습니다. 저는 그 아이를 위해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이 수군거릴 때 저는 무슨 사정이 있겠죠 라는 그 흔한 말 한마디도 당당하게 하지 못했습니다. 민서 씨가 비상계단에서 울고 있을 때 저는 그저 어설픈 위로의 말을 찾지 못해 아이의 등만 두드려줄 뿐이었습니다. 이제 와서 그 아이가 다 떠난 뒤에야 저는 뒤늦게 분노하고 있었습니다. 그 남자의 뺨이라도 후려치고 싶었습니다. 당신이 인간이냐고, 그렇게 해서 당신이 얻는 게 뭐냐고, 한때 사랑했던 아내에게, 당신 아이를 가졌던 여자에게 어떻게 이토록 잔인할 수 있느냐고, 그렇게 소리라도 지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남자의 전화번호조차 모르는 그저 힘없는 늙은이일 뿐이었습니다. 민서 씨에게 전화를 걸어볼까? 수십 번을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그 아이에게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그 글을 읽어봤어요 라고 말해야 할까요? 정말 고생하며 살았군요 라고 해야 할까요? 그 어떤 위로의 말도 이미 그 상처를 훔쳐본 사람의 역겨운 동정으로밖에 들리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그 아이의 고통을 이야기처럼 소비해버린 또 한 명의 구경꾼이 되는 것만 같아서 저는 끝내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시간이 그렇게 흘러갔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민서 씨의 자리에는 새로운 직원이 들어왔습니다. 그 직원은 명랑하고 싹싹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실은 언제 그랬냐는 듯
다시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사람들은 금세 민서 씨를 잊었습니다. 아니, 잊은 척했습니다. 누군가의 끔찍한 불행은 자신의 불행이 아닌 이상 그렇게 쉽게 잊히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저도 민서 씨를 가슴 한쪽에 무겁게 묻어두고 그저 제 일상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지난주였습니다.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동네 상가 근처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었지요. 무심코 길 건너편을 보는데 낯익은 하지만 너무나도 낯선 뒷모습이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모자를 깊게 눌러 쓰고 어두운 색의 헐렁한 옷을 입은 여자가 느릿느릿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걸음걸이가 분명 민서 씨였습니다. 제가 저도 모르게 민서 씨 하고 작게 불렀습니다. 물론 들릴 리가 없었지요. 저는 홀린 듯이 그 여자를 따라 길을 건넜습니다. 가까이 다가가서 그 얼굴을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저기요. 혹시 제가 그 어깨를 조심스럽게 붙잡았을 때 그 여자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아, 저는 그 자리에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민서 씨가 맞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알던 그 민서 씨가 아니었습니다. 그토록 반듯하고 곱던 얼굴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얼굴은 잿빛이었습니다. 살은 어디로 다 빠졌는지 광대뼈만 앙상하게 드러나 있었고 두 눈은 초점 없이 텅 비어 있었습니다. 마치 모든 생명력을 다 빨아먹힌 빈 껍데기만 남은 사람 같았습니다. 그녀는 저를 한참 동안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다 그 텅 빈 눈에 아주 잠깐 경악과 공포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나를 아는 사람이다. 내 비밀을 아는 사람이다. 마치 그렇게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민서 씨는 아무 말 없이 제 손을 뿌리치듯 피하더니 그대로 돌아서서 도망치듯 골목 안으로 사라져버렸습니다. 빠르게 걸어가는 그 뒷모습이 금방이라도 쓰러질 듯 위태로웠습니다. 민서 씨, 잠깐만요. 불러보았지만 그녀는 뒤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한참을 멍하니 서 있어야 했습니다. 심장이 너무나도 차갑게 식어버렸습니다. 그날 밤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민서 씨의 그 텅 빈 눈이, 그 잿빛 얼굴이 제 눈앞에서 떠나질 않았습니다. 덜컥 겁이 났습니다. 정말로 무서워졌습니다. 저렇게 무너져 내린 사람은 혹시라도 정말 안 좋은 선택이라도 할까봐 머릿속에서 온갖 나쁜 생각들이 저를 괴롭혔습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그 아이가 예전에 살던 동네를 대충 알고 있습니다. 찾아가자면 찾아갈 수 있습니다. 따뜻한 죽이라도 한 그릇 끓여서 그 집 문을 두드려야 할까요? 하지만 그게 과연 그 아이를 위한 일일까요? 제가 찾아갔을 때 그 아이가 저를 자신의 가장 끔찍한 비밀을 아는 구경꾼으로 대할까봐 두렵습니다. 저의 어설픈 위로가 그 아이에게는 또 다른 폭력이 될까봐, 그 아이의 상처를 함부로 판단한다고 오해할까봐 저는 아무것도 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 남자는 그저 이혼만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민서 씨를 완전히 고립시켜버렸습니다. 그 누구도 심지어 위로의 손길조차 함부로 내밀 수 없도록 온몸에 독을 발라 세상에 내버린 겁니다. 저는 지금 그 독이 온몸에 퍼져 서서히 죽어가는 사람을 멀리서 지켜보고만 있는 셈입니다. 여러분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제가 어떻게 하는 것이 그 아이를 조금이라도 살게 하는 길일까요? 그냥 모른 척 그 아이가 스스로 이겨내기를 멀리서 기도만 하는 것이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일까요? 아니면 설령 그것이 또 다른 상처가 될지라도 그 아이의 문을 두드리고 손을 잡고 밥이라도 한 끼 억지로 먹여야 하는 걸까요? 저는 이 나이를 먹고도 정말 아무것도 모르겠습니다. 그저 그 잿빛 얼굴만 떠올라 가슴이 찢어질 뿐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제게 많이 힘이 될 것 같네요. 오랜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